애경그룹의 신화는 대한민국 최초의 미용 비누 미양에서 시작돼 백화점 사업에 이어 민간 항공사 진출로 날개를 단다. 대형 쇼핑몰 사업을 아우르며 나날이 덩치를 불리고 있는 애경. 애경이요. 지금은요. 온라인 쇼핑몰까지도 갔고요. AK플라자, AK백화점의 전신은 애경백화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까지 해서 민간 항공사 사업에서도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애경 하면은 세제회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주방세제의 역사 그 자체인 애경 트리오. 그 밖에 애경의 친숙한 상품들은 대한민국 팔도강산, 조그만 슈퍼마켓 매대 구석구석까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든다. 세제가 나올 때 거의 혁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연탄재라든가 풀잎을 태워 만든 재라든가 아니면 모래라든가 그 지프로 그릇을 땄던 정말 그런 열악한 그 주부들의 환경을 일시 혁신시켜주는 뽀독뽀독한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그릇을 땄고 한국의 위생혁명을 불러온 애경이 굴지의 대기업으로 크기까지 그 중심에는 애경을 이끌어온 총수, 위풍당당한 여장부 한 명이 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 다음에 그릇과 여자는 밖에다 내놓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그 유교적 관습이 강한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경영이라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당시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대기업의 여자 총수, 장영신의 드라마틱한 도전. 애경그룹 장영신, 비누회사에서 하늘을 날기까지. 현대그룹의 수장 현정은, 한진해운을 이끌었던 최은영, 그리고 애경그룹 장영신. 새 여성 기업인은 미망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현정은 회장은 장영신을 경영의 멘토라 칭하며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갔다는 점, 또 죽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경영 일선에 뛰어드는 그 과정에서 주위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점,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를 상당히 많이 거뒀고 경영을 회사를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두 사람이 유사한 공통점이 많았고. 그렇다면 가정에 안주했던 주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기업 여자 총수로 살아오면서 어떤 가시밭길을 헤쳐왔을까? 24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한 장영신. 상대는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효시인 애경유지공업의 창업주 최몽인이었다. 국산 비누가 귀했던 6.25 전쟁 직후 장영신의 남편 최몽인은 서민들의 위생을 위해 비누 사업에 혼신을 다한다. 모든 것이 궁핍했던 시절, 위생은 사치였고 서민들은 비싼 비누를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그때 애경유지에서 만든 세탁 비누가 탄생한다. 버려진 지방과 기름에서 뽑아내 만든 세탁 비누는 대히트를 친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아주 그렇다 할 세제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기껏 해봐야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양재물로 만든 검은 색깔의 비누 그런 걸 쓰기도 했었고, 이제 애경사에서 비누를 우리 기술로 순수하게 만든 그 비누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반기는 분위기였을 거 당연한 거고, 좀 있는 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애경에서 나온 그 비누로 세제를 쓰기도 했었죠. 세탁비누 판매의 호황에 이어 곧바로 국내 유일의 화장비누 제조 시설을 갖추는 애경. 1956년 순수 국내 기술만을 가지고 미향비누 생산에 성공, 본격적인 화장비누 시대를 열게 된다. 그 이후 고급스러운 우유 비누를 내놓으며 한국 비누 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다. 애경은 성공 여세를 몰아 1966년 국내 최초의 주방세제 트리오를 출시하며 주방혁명을 일으킨다. 그때 이제 인천에 애경사가 있었고요. 또 이제 영등포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인천에서 영등포까지 왔다 갔다 하는 화물차의 거의 대다수는
애경에서 만드는 비누를 싣고 다닌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고 25만 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거의 뭐 불티나게 다 순식간에 팔렸다고 하니까요. 폭발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행운과 불운은 번갈아 오는 것일까? 1970년 장영신의 남편 최몽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의 비보를 전해들은 장영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엔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였기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내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미망인. 그때 장영신의 나이는 34살이었다. 자서전에 의하면 눈앞이 깜깜할 정도였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애가 4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막내 최승석을 놓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에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당동의 신부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늘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을 느꼈다. 실제 애들을 보면서 저 애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 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남겨진 아내와 네 아이들. 장영신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의 한마디가 장영신의 책임감을 깨닫게 만든다. 3남 1녀의 어머니로 남편의 목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을. 살림만 하던 주부 장영신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된다. 스스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내고 있을 때 큰아들이 불과 10살 남짓이었는데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해도 되니까 엄마 힘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남편이 어렵게 일군 이 회사를 잘 만들어서 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엄마의 힘으로 남편의 뒤를 이어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후 장영신은 아무도 모르게 낙원동의 격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한다. 타자에서부터 부기까지 돈 액수를 읽으려면 동그라미 수를 하나하나 세야만 했던 아줌마가 경영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7월 첫 출근한 장영신.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공들의 땀과 눈물이 얼룩졌던 그 시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유난했던 그 당시, 회사 내 간부들은 장영신을 오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몇몇 임원들은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그 당시 이제 장영신 회장의 큰 오빠, 작은 오빠가 이 애경유지의 사장, 상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이 경영하겠다고 나서니까 처음엔 말리도 안 되니까 나중에 네 맘대로 하라 그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1970년대 사업 환경은 여자가 기업을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기업의 접대 문화는 장영신으로 하여금 강한 수치심을 들게 했다. 당시 접대는 사업의 승패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업가와 여성의 위치에서 장영신은 큰 고뇌에 빠지게 된다. 특히 힘든 부분은 아마 접대 부분이었을 겁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지금이야 많이 문화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70년대 초반, 중반 이 무렵만 해도 기업에서 접대를 얼마큼 잘했느냐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데 관건이 되기도 한다고 했을 정도니까 아마도 그것이 여성의 힘으로는 좀 힘든 부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장영신에겐 머뭇거릴 여유조차 없었다. 비누와 세제 시장에서 생활용품 기업들의 애경을 향한 추격전이 시작된 것. 상대는 럭키화학과 동산유지. 애경을 표적으로 후발주자들의 본격적인 맹추격.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애경과 경쟁업체 간의 사활을 건 레이스가 시작된다. 애경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 비누라는 게 비교적 보면 제조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우지만 있으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비누 공장들이 있었어요. 럭키화학이 선두주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애경이고. 장영신은 승부수를 던진다. 울산공업단지의 애경유화의 전신 삼경화성을 설립하며 비누, 세제의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기에 이른다. 산업시설 장소로 지정돼 공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마주하게 된 장영신.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유일무이했던 여성회장 장영신의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 이후 자신감을 얻은 장영신은 화장품 사업에까지 발을 넓히며 사업 영역을 확대, 애경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 갔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약 한 경영을 맡은 지 한 10여 년 지난 후에는 계열사가 무려 18개, 20개에 육박할 정도요. 그렇게 됐었고, 사업 영역도 굉장히 과거의 어떤 경소비재, 비누업이라든가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머물러 있다가 상당히 중공업 쪽으로도 진출한단 말이에요. 1950년대 생활용품을 기반으로 70년대엔 기초화학을, 80년대 들어서면서는 다각도로 사세를 확장시킨 애경.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소비가 늘자 새 사업 구상에 몰두한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던 시대, 기업들은 부동산에 경쟁하듯이 나섰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땅을 사서 부동산 개발에 집중 투자한 것이다. 애경 역시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두는데, 때마침 미국 유학을 다녀온 장남 최영석이 백화점 사업을 제안한다.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에 뜻을 둔 것이다. 소비 욕구가 커지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물론 그 이전부터 1960년대부터 이제 백화점이 아주 그 중요한 어떤 유통 체인이었습니다만은 1980년대 들어와서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거 백화점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이미 신세계와 롯데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백화점 사업에 진출하며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애경의 백화점 사업 진출은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출에도 경쟁력이 문제였다. 장영신은 묘수를 생각해낸다. 공단 지역인 구로를 백화점터로 낙점한 것이다. 번화가의 중심이 아닌 공단 지역의 백화점은 의외였다. 장영신이 백화점터로 구로 지역을 고집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곳은 애경의 시작이자 남편의 유지가 살아있는 곳이었다. 오늘날에 애경그룹이 이렇게 만든 미향을 만든 장소가 바로 그 구로동에 애경 백화점 본점이에요. 거기서 트리오를 만든 또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애경의 실질적으로 가장 발전의 반석이 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만들었고 땅과 피를 흘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1만 평의 부지. 거기에다가 장영신 회장이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유통의 백화점을 만든 겁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1993년 애경 백화점이 오픈한다. 생활 편의시설이 없던 서울 서남부 지역에 세워진 백화점은 연일 신문기사 전면을 장식하며 관심을 모은다. 장영신의 안목이 적중했던 것이다. 구로 일대에 첫 백화점이 생기자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백화점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김장철 즈음엔 화장실에 배추를 가져와 소금에 절여가는 고객까지 갖은 에피소드가 속출한다. 당시 백화점의 깨끗한 화장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세계였다.
직원들은 백화점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고민을 호소했지만 정작 장영신은 직원들의 하소연에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백화점 가면 화장실도 깨끗하고 하니까 여기서 뭐 샤워도 하는 사람 머리도 감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쇼핑카트 같은 것들 신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집에 가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운반 도구로 쓰고 했었는데 이걸 장영신 회장이 그 용인을 했어요. 스포츠 아동목호는 특파가 대비해서 디스플레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차장님. 직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장영신은 마케팅 승부수를 띄운다. 드라마 촬영 장소로 애경백화점을 협찬한 것이다. 차인표, 신혜라 주연의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는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애경은 백화점 매출과 이미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후 백화점은 애경그룹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며 평택, 수원 등지의 점포를 확대하고 면세점 사업까지 뛰어들게 된다. 강남이나 도심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고급 상권보다는 중저가 또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한 이러한 입지 선택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대기업과의 좀 출혈 경쟁을 좀 피하면서 나름대로의 틈새 시장을 공략한 이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AK 플라자의 그 성장세는 매우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롯데와 신세계, 현대에 이어서 유통그룹의 제4위의 그룹으로 이미 성장을 했고, 생활용품 회사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유통기업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한 애경. 대기업 회장으로 카리스마가 절정일 때 장영신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오기 시작한다. 여성 CEO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내는 장영신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천년 민주당 구로울에 출마한 장영신. 여성 의원 숫자가 지난 15대 총선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다. 장영신 회장은 독특하게도 그 당시 명문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에서도 유학까지 마친 말 그대로 여성 엘리트 출신인데 기업을 성공시켰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저런 여성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장영신의 정치 인생은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선 후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장영신 회장은 엄청난 이제 인생의 회한을 느꼈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인생 역정이 기업으로 활짝 꽃이 피었는데 그 정치인 인생 1년여의 과정이 자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제 결과를 빚었고, 그럼으로써 나는 더 이상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깔끔하게 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정치판을 영원히 떠나게 된 것이죠. 장영신이 정치권으로 눈을 돌린 사이 애경백화점의 성장은 주춤거리고 있었고 설상가상, 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 사업 또한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위태로웠다. 위기의 애경. 그때 제주도에서 민간 항공사 사업을 제안해온다. 하지만 담대한 여장부 장영신도 선뜻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선택의 갈림길. 장영신은 또 한 번 자신을 믿기로 한다. 그 결단력의 배경엔 남편이 있었다. 재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출신이었던 남편 최몽인. 남편 장래 부의금을 제주 장학회에 기증할 정도로 제주도와는 인연이 깊었다. 당시 이제 제주도민들의 가장 고통이 이게 육지를 나다님에 있어서 항공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제 비행기가 뭐 이렇게 수시로 뜨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비싼 항공료가 제1의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차제의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의 어떤 그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이 이제 저가 항공
비즈니스를 추진했던 겁니다. 국내 항공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기존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텃세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다른 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항공 비용에 승부를 걸었다. 애경에게 항공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과연 애경의 제주항공은 대형 항공사들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항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납고를 임차한다든지 또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 카운터를 임차해야 되는데 이미 공항 카운터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사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카운터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신생항공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내 공항이라는 것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항공 노선 스케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시간대가 나쁜 때로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 애경이 75%, 제주도 25% 자본을 투자해 제주항공이 탄생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민항사 제주항공. 저가 항공만의 장점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하지만 생각처럼 저가 항공 사업은 쉽지 않았다. 저렴한 값과 함께 대두되는 서비스와 안전성의 문제로 저가 항공이 악평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저가 항공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아주 세련된 버스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었다 그러면은 뭔가 낡아 빠진, 그리고 폐차 직전에 있는 버스가 저가 항공이라는 그런 인식이었죠. 그 저가 항공의 인식은 소위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아주 안전하다. 하늘을 난 아주 편안한 안전함이 있다. 저가 항공은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저가 항공 타면 사고 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경그룹의 미운 놀이 제주항공은 내리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면서 안팎으로 시달리게 된다. 급기야 제주도는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가 힘들다는 통보를 해온다. 사업의 우군을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 그러나 애경은 제주항공을 포기하지 않았다. 2009년 말 AK 면세점을 롯데그룹에 매각하며 자금을 확보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한다. 과연 제주항공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항공사 과연 안전한 항공사인가라는 검증의 단계가 필요했고, 정부에서는 그 검증의 단계를 국내 노선에서 일정 부분 운항한 다음에 그 신용을 가지고 국제 노선을 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파산을 하거나 문을 닫은 저비용 항공사들도 꽤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경의 노력 끝에 제주항공은 마침내 비상하기 시작한다. 2009년 국제항공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고, 국내 저가 항공사 최초로 국제선 취항에 성공, 국내 항공 빅3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때마침 2008년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안전성을 인정받은 저가 항공사들이 각광받기 시작한다. 경기 침체에 대한 역설적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저가 항공이에요. 항공료 비싼 항공은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가 항공을 타는 그런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저가 항공을 타니까 괜찮거든요. 약간의 서비스 질에서 좀 떨어질 뿐이지 아주 싸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것 같더라. 다만 이제 먹는 음식과 대하는 서비스가 약간 다른 것 같더라. 근데 이 부분은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주항공의 거침없는 비상은 계속된다. 중국, 일본, 동남아로 국제선이 확장됨과 동시에 한류스타를 내세워
아시아권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과 간편함으로 어필한다. 제주항공의 성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자극 2007년, 2008년 연달아 진에어, 에어 부산을 창립하게 된다. 저가 항공사의 한계를 넘어 국내 항공사 빅3가 된 제주항공. 화려한 비상의 동력으로 애경은 새로운 길을 열었다.